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언론을 불신한다고 합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아주 심하게 착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 보도하고 뭐 기본적인 오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날조된 가짜 뉴스까지 보도해도 그뿐이다. 뭐라고 어떨 건 간에 그냥 쌩까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을 왜 하는데 우리가 반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결국 완전히 싱크홀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점을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언론인들 뭐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언론들이 막 말을 만들어내도 이게 어떤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게 열심히 그냥 윤석열을 쉴드 치고 지금도 쉴드 치지만은 지지율은 계속 폭삭 가라앉진 않지만은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틀렸고 그래도 저기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우호적으로 쓰는 기사가 있습니까? 이렇다 할 언론 중에 방송신문 다 합쳐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자구도 속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완전히 바닥으로 치달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0명 중에 8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방송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을 시작한 건가 아니면 지금 잡담 중인 건가? 옹알이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옹알이를 너무 길게 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이 시작된 건가? 우리 사실 예전에 궁금증에서. 저기 미디어 토크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어요.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어요. 훨씬 네. 나빠졌습니다. 네. 이거 언론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를 안 보고 유튜브로 옮겨갈까? 그리고 왜 동접자 수가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김용민 TV만도 못할까? 이런 반성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성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아니 보통 언론에서는 이 정권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 2~3%포인트만 빠져도 이제 마치 굉장히 큰 난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네. 언론 신뢰도는 정말 끝도 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금 아니 이거 신문 열독률만 보더라도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열독률이 없다고 봐야 돼 지금은 한마디로. 지금 신문 보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장담하는데 예전에는 종이신문을 그나마 관공서하고 언론사들도 봤잖아요. 네. 요즘 언론사들도 종이신문 잘 안 봅니다. 들어가는 비중이 네. 확 줄어들었어요. 아니 뭐 언론사 편집국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새 신문이야. 네. 근데 어제도 새 신문, 그제도 새 신문. 누구 하나 손도 안 댄 거예요. 아니 손을 대게 했겠지. 가지고 올라오려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처럼 그 국회 기자회견장의 기사를 쓰고 있으면 밖에 이제 신문들을 쫙 깔아놓거든요. 그렇죠. 국회 공무원분들께서 음. 신문을 쫙 깔아놓는데 아침에 가면은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막 엄청 붙어 있었어요. 그치. 기자들이 상대방 신문 뭐 나왔는지 보려고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신문을 볼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국회에서 봤을 때는 진짜 다 새 신문들이 네. 늦게까지 계속 있었던 기자들도 잘 안 본다는 거죠 종이신문은. 그 신문을 점점 안 보는데 발행부수는 똑같아. 그럼 어디로 갑니까? 폐지상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10명 중에 8명이 기존 언론을 불신한다. 이 얘기를 오늘 꼭 오프닝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할 텐데 산삼진 9부터 가겠습니다. 광고. 예. 이게 산삼이나 다름없어요. 산삼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예. 강력한 면역이 필요한 시대 야생 산양 산삼 99% 원액을 홍삼값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삼 좋은 뭐 산삼인데? 세상이 다 알죠.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언론사 기자들이 산삼 관련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산삼 자체가 진귀할 뿐더러 거의 뭐 로또 대박의 다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산삼이 이렇게 흔하게 그러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산양산삼은 사람이 산에 씨를 뿌립니다. 완전 산삼은 그냥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자라는 산삼이지만 일단 씨는 뿌려요. 씨는 뿌리고. 씨는 뿌리고 네.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거 없어요. 아하. 재배 과정이 없습니다. 자연이 키워내도록 놔둔 삼입니다. 이 산삼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네요 한마디로. 자, 해발 600m 이상 산에 씨를 뿌리고 7년 동안 생장을 기다립니다. 아 굉장히 힘든 재배 과정을 거치는군요. 해발 600m가 어디냐면 이제 그 대관령, 네. 평창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진 쪽에 괴방사 안에 공비가 침투했잖아요. 그 무렵에 사실은 공비들이 백두대간으로 올라왔어요. 네. 평창 뭐 이 부근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군인들이 작전을 하는데
인기척이 나서 그냥 군인들이 덮어놓고 쐈지. 10만이었어. 아이고. 10만이. 그 당시 이제 산삼. 아 죄송합니다. 10만이가 아니라 송이를 따라가신 분이었네요. 아, 예, 송이를. 그렇게 보니까. 네. 아 제가 지금 화이자를 좀 맞고 와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합니다. 마침 저기 앞에 이제 네. 백신 이상 반응. 이상 반응. 아. 네. 코로나19 빨간 글자로 돼 있어요. 예방 접종 이상 반응. 예. 네네. 요 안내 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상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죠. 1차 접종입니까? 1차 접종입니다. 화이자는 2차 접종 때 좀 아프다던데. 그래? 네. 네, 1차보다 2차도 없죠. 왜 그런 얘기를 무섭게? 나도 화이자 맞거든요. 근데 화이자 맞으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1차는 아무것도 아니야. 2차가 좀 아파 그러더라고. 화이자. 저는 난생 처음 화이자를 맞아봅니다. 어. 예. 화이자가 아주 흔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화이자가 흔한 분들이요? 네. 있잖아. 비아그라. 아, 그게 거기 겁니까? 화이자에서 나온 거야. 아, 화이자. 그렇구나. 화이자 가족들이 있어. 네네. 예. 이건 자연에서 스스로 자란 네. 삶입니다. 한 뿌리씩 수작업으로 삶을 채집해서 임업진흥원 인증을 받았고요. 선별한 산양산삼을 골라서 최적화된 공법으로 엑기스, 진액을 추출했습니다. 오. 시간을 들여서 자연이 키우고 사람이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산삼진 99의 현재 온라인 가격은 36만 원입니다. 이 박스. 오. 박스가 36만 아, 원인데 근데 말이죠. 36만 원 내시면은 2개 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한 박스당 18만 원 꼴이 되는 거죠. 아, 1+1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호. 뭐 그렇다고 해서 18만 원에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네. 얍삽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네, 이 백신을 맞은 중에도 계산이 정확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부작용 없습니다. 돈에 네. 있어서는 이상 반응 없습니다. 예. 네. 자, 한 박스에 18만 원 꼴, 하루 6천 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산삼 한 뿌리를 마시는 효과, 거의 한 뿌리를 마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야, 있습니다. 하루 6,000원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모님 뵈러 가기도 쉽지 않은 요즘 산삼진 국으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 아들 문성근 배우님, 문성근 배우님이 이제 먼 아버지 길에 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목사님 유원규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네네. 유족들한테 뭐라고 그랬대요. 아니 이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고 아버지께서 문익환 목사님이 담임하신 교회인데 가족들이 안 나오냐 뭐 그렇게 좀 역정을 내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성근 배우님이 나오기는 그렇고 헌금만 이제 보내는 걸로. 근데 저 우리 문성근 배우님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들이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안 나오고 헌금만 보내는 거. 네네. 네, 그래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 때 청첩장 보내는 심정과 비슷해요. 그렇죠. 돈만 네, 보내면 네, 제일 네, 좋지 네. 뭐. 예. 딱 이해가 갑니다. 저는 네네. 죽어도 제 장례식장에 와서 뭘 먹을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는, 돈이나 보내는 네. 그런 분들을 너무 환영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이 있으면 제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산삼진 국으로 추석 선물 한번 해보시죠. 강력하게 환영을 받으실 겁니다. 9월 16일 낮 1시까지 김용민닷컴에서 산삼진을 주문하시면은 원료삼 2뿌리를 추가 증정합니다. 아마 9월 16일 낮까지 신청하면은 배달이 되는 모양이죠. 예, 예. 어허. 9월 16일 목요일 낮 1시 이전 주문건까지 추석 전 출고됩니다. 이후의 주문은 9월 23일 목요일부터 순차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때는 저희가 배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쉬어야 되니까. 네네. 쉬셔야죠. 자, 그래 산삼집 국어 지금부터 흡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습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먹읍시다. 오. 에이, 대신에 이제 오늘 출연료는 이걸로. 농담이고. 네. 아, 근데 이 밑에 이 뭔가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럼 예. 아, 야, 이건 진짜 진액이네. 네. 예. 뭐가 좀 남아 있네. 요거를 그냥 조금 더 물을 따라 가지고. 예. 아이고. 아우. 이거는 진짜 진액이라 네. 이거 먹고 물을 한 잔 먹어야 돼요. 자, 오, 그리고 진짜 한번 또 진액이야. 흔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한 잔 더. 야, 6,000원이 순식간에. 이 6,000원이라는 근데 얘기죠. 이게 6,000원. 네. 제가 1+1이니까 6,000원이지 이게 제가 이게 18,000원. 먹어보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지. 12,000원. 그렇지. 네. 아. 단순히 이게 조그맣다고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진액이에요. 어. 네. 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산삼진 구구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예. 출연료는 그냥 한 번에. 그래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김용민 씨가 작년부터 무슨 저 재난 상황이 되면은 항상 KBS, MBC, 또 지역민방, YTN이 어디 나가서 리포트하는지를 SNS에 올렸는데 요즘에는 다 현장에 나갑니다. 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예, 사실. 저는 험지에 나가서 방송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사옥 앞에서 그 쇼는 하지 말자는 얘기야. 나는 현장의 윤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아니 저기 뭐야 미디어 오늘로 예를 들자면은 미디어 오늘이 저기 뭐야 그 빌딩 바로 옆에 그 저기 한강 있다고 여기 한강에 나왔다고 해봐요. 미디어 오늘이 방송국. 그거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 5분 걸으면 바로 그 옥상에 올라가면 내 한강이 나왔습니다. 뭐 나오긴 뭐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지. 네. 그런 뻥을 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 나갔나 여기가 어딘가 방송국하고 가까우면은 네. 막 그냥 여지없이 비난을 했는데 남들은 이제 재난 상황 때 뉴스를 보지만 김윤 PD는 재난 상황 때마다 이제 구글 지도를 켠다는 얘기. 그렇죠. 다음 지도를 본다. 구글이 아니었습니까? 다음이었어요? 다음을 봤어요. 아하. 여기가 어딘가. 다음도 그러면 지도가 다음 맵이 잘 만드네. 아니 잘 돼 있어요,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컵밥맵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매우 불편해하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 매우가 아니라 존나 불편해한 걸로 알고 제 있습니다. 귀에 간접적으로 들어올 정도로 아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안 간 건 맞으니까. 거기 네.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건 맞으니까.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디 험지로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KBS 땡땡 지역국 사옥 앞이면은 거기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디로 왜 얘기하면- 그 거짓말을 해? 아, 거짓말은 아니지.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간 것처럼 그래? 사옥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태풍 불 때 막 몸 묶으면서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반대야 그거는. 저도 그러나 그거 적어도 반대하는데.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사옥 앞에서 해놓고 마치 그 현장에 나간 것처럼 그런 쇼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현장의 일리를 요구한 것인데 아 요즘 또 너무 멀리 나가셔서 제가 험지 나가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김용민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방송국에 나갈 수가 없게 됐지만 그냥 나름대로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이라도 시켜주시면 네. 농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이저로 올라?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아, 예. 아, 되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이거 빨리 여기서 드립을 받아쳐야 이게 개그가 되는데 너무 마음이 초조해져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대선 국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미디어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많은 대선 분들이 국면. 또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 김용민 씨 빼고는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정치평론도 하시잖아. 그런 있죠. 점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 얘기 한번 좀 해보자면은 네. 아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50%를 넘겼는데 무슨 이재명이 진 것 같아. 똥파리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아니 그 왜 그래? 그 과반을 계속 넘겼잖아. 한 번도 빠짐없이. 왜 그래, 오연승이죠. 도대체? 네. 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나중에 대선 본선에 들어갈 때 좀 더 힘을 얻고 민주당이 이제 원팀이 되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 이 구도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처럼 박근혜, 문재인 이런 구도라면 51대 49가 되지요. 지금은 50일 아니에요. 이재명이. 네. 근데 지금은 3자 구도라고 봐야 됩니다. 3자 구도. 왜냐? 두 자릿수 이상 되는 후보가 그렇죠. 3명이면은 3자 구도예요. 2017년 대선도 3자 구도였어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네. 문재인 대통령 41%인데도 불구하고 압승했다고들 다들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3자 구도에서 지금 51%를 차지했다면은 이건 압승 아닙니까? 압승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들 많아요. 근데 뭐 진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아니 1위하고 격차가 20%포인트인데 아니 후발주자는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느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을 그런 과장법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전의 발판은 조금 오반 것 같고
일단 기자들이라든가 언론들이 판세 예상을 할 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는 못 넘는다 이번에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한 55%까지 치지 않을까. 아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또 김용민 씨도 68%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제가 그건 너무 나갔는데? 그게 제가 대가리 박았습니다. 앞으로 경선 끝날 때까지 뭐 예측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투표율 예측 안 하겠다. 이제 일단 그런 어떤 전망치라든가 평론가들도 대충 그렇게 보시더라고. 근데 생각 외로 안 나왔고 오히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추격의 발판 이건 진짜 오버 해석인 것 같고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저도 그게 좀 더 치고 올라오는 그럼. 이게 오히려 이번 경선의 포인트가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도 뭐 이건 이긴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아니 그래요. 맞아요. 이번에 또 신중함과 냉정함도 굉장히 네. 동의하는 바가 있고 존중할 만한 바가 있는데 추미애 지지하는 사람이 이낙연 지지할까요? 뭐 쉽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어. 가능성이 좀 약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근데 뭐 사실 이게 대정춘남부터 시작했죠. 근데 네.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예측이 한 40몇 대 30몇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를 완전 뒤집는 좀 너무 압도적인 차이였거든요. 거의 그렇죠.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기준으로 삼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아마 추미애 후보가 저렇게 많이 나왔던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좀 일부 분들이 이제 소신 뭐 투표를 한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생각이 이재명이 들어요. 지면 어떡하나 넉넉하게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 엉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초기에 네. 추미애로 갈 표가 이재명한테 온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그 표는 이낙연한테 가진 않겠다는 표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재명 지지한 사람이 이낙연 지지하겠습니까? 만약에 결선까지 간다면 그럴 일은 없어요. 적어도 이낙연 안 찍겠다는 표가 61%입니다. 62%예요. 그러면은 뭐 결선 투표 가건 안 가건 뭐 사실은 결론은 낮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수학적인 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결선까지 만들어서 결선에서 없는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낙연 전 인정하겠습니다. 대표가 어느 정도 추격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판세를 얻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결선을 가냐 마냐 이거겠죠. 근데 네. 뭐 결선을 간들 안 간들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이제 있을까? 다만 결선 가면은 이제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어마어마한 분열이 그렇죠.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봤을 때는 그 염려는 좀 오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 전남 경선은 이낙연 씨가 굉장히 공들여 왔어요. 저는 50%못 넘는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네. 예측하면 안 되는데. 예측을 해버렸네. 예측을 해버렸네. 네. 한 자릿수까지 좁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전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서울 수도권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후진 정치는 잘 안 뽑힙니다. 압도적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여태까지의 근거 데이터로 보면은 결선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 또 그러면서도 결선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지사로 가는 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시영 예. 대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 호남의 이번에 그 경선을 좀 냉정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쪽에 워낙에 약간의 지지세가 있는 데다가 현역 의원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하긴 했지만 전북 지역에 또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과반으로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던데 워낙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전망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 유권자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전략적 투표를 근데 했거든요. 광주는 그런데 전남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예. 근데 결국 그 고민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전략적 투표를 해서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과반이 안 됐을 경우에 너무 과열양상으로 가면서 원팀 기조가 흐려질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호남 이번 경선 결과가 굉장히 좀 광주 관심이 다르고 많이 가요. 전남 다를 것 같아요. 광주 다르고 전남 다를 것 같아요. 그거 좀 그럴 다를 수도 것 있죠. 같긴 합니다. 또 전북도 진짜. 다르고. 네. 예. 뭐 하여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재명 씨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이게 자릿수가 뭐 한 자릿수로 좁혀질 수도 있고 뭐 과반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할 것 같은. 아니 전 1위 한다고 네. 보는데 저도 그렇다면 네. 이미 뭐 그 그게 대세론을 뒤바꾸긴 좀 어렵겠다. 과반이냐 아니면 약간의 조금 격차가 좁혀진 일이냐 이거지 음.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과반이라면 아마 이낙연 씨는 중도 사퇴를 고민할 겁니다. 아, 그렇겠죠. 호남에서 과반이 이재명 나오면. 지사가 과반이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아니 그건 끝났지. 뭐 더 네. 볼 거 뭐 끝났다고 있어요. 봐야죠. 그래서 광주 호남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주말은 아니고요. 이번 주말은 이제 다음 추석 주말. 끝나고 추석이니까 네. 다음 끝나고. 주말에 이제 결론이 나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요. 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네. 내일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내일 화요일. MBC 뉴스데스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연인공감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보도가 나옵니다. 아, 요거는 뭐 빼박입니다. 얄짤없어요. 이니셜이라도 이니셜 P. P. P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끝났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내일 대선 경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 민주당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네. 내일 P가 과연 참 최악의 밤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P.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흥분하실 내용이고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김용민 TV 안 봐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연인공감 TV를 중계 방송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용민이 형이 피를 본다는 얘기였습니다. 누군가는 P를 봐. 예. 아 근데 왜 이게 쑤시지? 오늘 여기 맞았는데 좀 쑤시네. 아니 수시 대신 돼요. 맞으면 쑤시죠. 쑤셔요? 네. 수시인데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열은 안 나는데 좀 쑤시네. 몸도 좀 무겁고. 화이자의 특성이 몸은 옛날부터 무거웠어. 뭐 그러네. 매우 그래서 무거웠어. 그랬구나. 예,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저기 뭐 하여간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뭐 경선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게시판에. 예. 너희는 너희들끼리 떠드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떠들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왜 여기 와서 떠드시는데? 그래요. 오늘 저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몇 가지 좀 소소한 얘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9일에 9월 19일. 네. 응. SBS 우리 SBS SBS. 추석 특집으로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부 일체에 음. 윤석열 전 총장이 사부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본 적이 없어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그냥 일종의 토크쇼예요. 연예인들하고 네. 토크쇼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해요.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근데 그런 프로가 좀 불편합니다 이제는. 좀 많이 불편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9월 19일은 윤석열, 그 다음 주는 이재명 지사, 그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세 사람만 추렸어요. 기준이 뭐냐? SBS에서 밝힌 내용은 6월쯤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1, 2, 3위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물론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했고 2012 년에도 후보실 때 그랬죠. 출연했는데 저는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각 정당의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당, 안철수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차 오늘 내일 뭐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이제 나올락 말락 하고 있는 이 시국에 국민의힘의 집사부일체 출연하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승세를 보고 있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누적 득표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 왜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일단 이상하다 포인트가 더더군다나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6월 기준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3위까지 끊어가지고 굳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야 하는 급박스러운 상황이 있었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뭐 없습니다. 이렇게 급했을까요? 후보도 확정되고 한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후보 확정되고 나는 각 정당 후보를 예능에 출연시키는 건 오케이. 그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비 경선이 진행돼 있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후보들 간의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픽업해가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단순히 높다는 이유로 그것도 6월 기준으로 추석 연휴를 앞둔 그 시점에 예능 프로그램에 내보낸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대선 2년 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빅3 안에 드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 그 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지하는 후보의 예능도 안 봅니다. 저는 봐 뭐하게 그거 뭐 봐서 이제 국민들한테 대선 후보가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예능은 더더욱 안 돼요. 예능이 뭐 모자라다 가볍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쉽게 미화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선택하는 기간에는 냉정과 침착함으로 검증하게 내버려둬야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예능을 통해서 애써서 미화하려고 하는가.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은 촬영을 마쳤어요. 그래서 SBS가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비 경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야. 그 출연진 가운데 이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기가 윤 전 총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수님에게도 요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형수님 이제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거죠. 윤 전 총장 대답이 해야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느냐. 또 요리를 하면서 멤버들에게 형이라 그래.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연루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계속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능이 과연 적절한가? 이거는 좀 단순히 뭐 정치 예능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 타이밍상 시기상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굳이 SBS가 왜 강행을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앞으로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이런 식의 그 방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8년에 이 땅에 이제 민주화가 만개하고 이제 쇼 프로에서도 정치인들이 등장했죠. 등장했는데 너무 지금 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토요일은 즐거워하시죠? 네. 아 알죠. 토토줄. 이덕화. 안녕하세요. 부탁해.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부탁해요. 하는 거. 거기 갑자기 사회자석으로 네, 투샷이 들어온 거지. 덕화 형하고 김청 씨였나? 근데 갑자기 덕화 형이 그 앞에서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겁니다. 네. 아, 김대중 총재님. 김대중 총재하고 이 쇼가 생방송 진행 중인데 통화를 하는 거야. 토토줄에서? 토토질에서. 그래? 그러더니 좀 시간이 좀 길어졌든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또 달변 가십니까? 그때 평민당 총재예요. 장난 아니죠. 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이 양반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나? 뭐 이 표정이 딱 보이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아 난데없이 김대중 총장은 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 왜 토토줄 진행을 하다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이 뭔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 당시엔 또 저런 것도 있었지. 또 예전에 그 쇼 비디오 자키라고 코미디 프로에서 심영래 씨가 동물의 왕국인가? 아, 예. 거기서 저기 뭐야? 펭귄 나오고 막 그거. 거기서 성대모사도 하고 노태우 성대모사. 아 했죠. DJ YS, 네네네. 뭐 JP 성대모사하고 또 MBC도 뭐 코미디 프로에서 네. 일요일 밤에 해서 최병서 씨가 또 그렇게 사자 대통령 노태우 그리고 YS, DJ, JP 성대모사 그랬었어요. 정치 코미디가 좀 어느 정도 만개를 했다라고 해야 될지 여간 근데 갑자기 토토줄에서 왜 김대중 총리를 전화 얘기하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식으로 정치인은 쇼 예능에서 소화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 미화하면 안 돼요. 미화하면 안 돼. 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미화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제 권한유착에 또 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준표 형 굉장히 열받아 하시겠네. 아니 그러니까 열받아 하시겠어. 본인은 또 빠진 거 아니에요. 안 시점 그래도 예전에 SBS 없애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준표형이. 네, 슈비에 슈비. 그래서 SBS가 KBS, MBC 민영화 시키고. 아니 출연 기준은 밝혔어요. 6월 기준으로 저기 됐다고 여론조사 해, 됐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물론 왜 윤석열을 9월 19일인가 이거 아마 그것도 고려를 했을 것 같아.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 지금 경선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추석 전에 누구 한 사람 이재명이 먼저나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냐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추석 전에 누구 한 사람을 먼저 했다 이러면은 그걸 피했을 거야. 그리고 호남 경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텐데 굳이 윤을
아까 보도자료 내용 뿌린 거 보니까 한심하더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방송 뭐하러 해요? 우리 저 준표 형이 또 MBC 코미디언 시험 봤던 사람인 건 알고 계시죠? 아 그 진짜요? 얘기 했어요. 72년에 72년에. 어. 그때 만약에 됐으면은 동기가 김병조, 이용식 이런 분들이었다고. 네. 그래서 김병조, 이용식이 뽀뽀뽀에서 뽀뽀뽀. 네. 뽀병이 뽀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네. 네. 만약에 준표 형 됐으면 뽀준이? 뽀준이, 뽀표, 뽀표는 좀 그렇고. 뽀준이, 뽀준이야. 뽀준이. 뽀준이로 나올 수 있었겠네. 아니 근데 왜 그게 안 했는가가 더 웃겨. 음. 본인이 얘기한 거. 음.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지역 홍준표 의원 표현에 따르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은 네. 그런 거를 음. 다 막았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참. 그러게요. 코미디 프로, 예능 프로에 부른다면은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왜냐면 코미디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와 코미디가 만날 때는 풍자가 있어야 되고 해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강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예비 강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송사가 주체의식을 갖고 예비 권력자에게 할 말하고 또 불편하지만 들을 말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이런 페이소스라고 하나?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나오면 무조건 미화 아닙니까? 뭐 그렇죠. 미화잖아요, 미화. 미화할 네. 거 뭐 왜 부르냐 이거야. 그는 뭐 나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재명, 이낙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짜 그런 거 가능한 사람은 최욱이야, 최욱. 깐족깐족 그냥 물어볼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반박도 하고. 네. 그런 방송인은 난 최욱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욱이 있으면 난 동의가 돼. 그러나 뭐 무슨 뭐 집사부일체 뭐 하는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서 과연 윤석열한테 그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고발장 아니 사줘. 그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님이라고 그래. 뭐 그러는 거죠. 오야 이가 그게. 그러니까 뭐 정치인 한 명의 연예인분들 여러 분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면은 분위기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차라리 후보 다 확정되면은 그 예능에 몇몇 후보를 불러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 차라리 제 생각도 네. 그렇다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다 불러서 하든지 한꺼번에 한 명랑 자리에서. 운동회를 하든가. 네. 아니 저 그러니까요. 쿵쿵 따를 해도 재밌겠다. 그거 있잖아 플라잉 체어, 플라잉 체어. 막 날라고 뒤로. 예. 쿵쿵 따다가 그럼 걸리면은 네. 뒤에 그 사자들 와가지고 휙 날아가 버리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시키면 안 돼요. 다음. 다음으로 할 얘기는 조금 요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맘때쯤에 항상 시사인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과 매체 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예, 시사 저널도 합니다. 사실 시사 저널에서 원래 했었던 원래 거를 했었죠. 시사 저널에서 나온 시사인이 거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사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음. 대빵이 전영기 전 중앙일보.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시사 저널이나 시사인이 조사에 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좀 생각해 볼 때 뭐 포인트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이 오늘 2021년도에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 다시는 그분이 됐습니다. 석희영? 석희영이 됐습니다. 전 JTBC 뉴스룸 앵커 12.4%였습니다. 뉴스룸을 진행했던 게 2019년이거든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저는 요거 일단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시사인 조사를 보면서 정말 좀 언론인들 반성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2위가 유재석 씨였습니다. 아 유재석. 5.1%. 근데 이 조사가 어떤 방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네. 그러니까 이제 써넣어라. 써넣어라. 네. 아. 주관식이었어요. 웹조사였습니까? 웹 조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사인 쪽에서 밝힌 거는 주관식이었다. 객관식이 아니었어요. 그 전화조사였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요즘엔 웹조사라는 것도 합니다. 이메일 같은 걸로 조사하는 건데.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아, 그럼 전화조사네. 예. 유무선 전화조사? 대면 방식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ARS로? ARS인지는 모르겠는데 ARS면은 보기 항목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기 항목이 있다면 아예 그 시사인이 유재석을 내걸었을 수 있겠네. 아니 나는 근데 그러지 시사인의 않았을까? 김은지 기자가 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주관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유의미하게 본 거예요. 주관식인데 2위가 유재석이 꼽혀? 근데 이게 연관이 있는 게요.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도 이 항목에 있거든요. 이제 KBS 9시 뉴스가 4.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3.9%,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3.6%, JTBC 뉴스룸이 2.8%, 5위가 TVN의 유키즈 온 더 블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와 호감도가 제가 봤을 때 신뢰하는 언론인 2위에 네네. 유재석하고 이게 맥락이 다 있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봐요. 네. 네. 좋은 인터뷰도 많고. 연예인들도 네. 많이 보고 기자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유재석이 2위고 유키즈 온 더 블럭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 5위라고 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조사를 통해서 언론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직히 손석희 전 뉴스룸 앵커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에 뉴스룸 진행을 했는데 무슨 퍼센테이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화면에서 사라졌고 언론 활동을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본인이 김용민이처럼 수만 번 쉬고 SNS에 글 올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한 게 없는데 왜 1위가 나왔을까? 저는 이거 좀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그 손석희 전 JTBC 보도부문 이사 전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체할 만한 기자가 언론인이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동시에 좀 반성할 대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왜 자꾸 이런 손석희 전 앵커가 1위로 나올까? 오히려 이 주관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조사가 이제 점점 관성화가 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신뢰하는 언론이 누구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손석희 이렇게 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인기 투표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언론이 자체가 이렇게 내가 많지 아는 않다 사람 보니. 중에 그나마 좀 신뢰할 만한 언론이 손석희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약간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신뢰하는 언론인이라든가 신뢰하는 매체 이런 어떤 조사 방식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를테면 현역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뉴페이스가 확 등장해가지고 야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구나 이러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석희 형님은 솔직히 좀 사라진 지가 좀 됐는데도 왜 계속 1위로 나올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그렇게 주관식으로 답을 들었다니 손석희라고 썼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인기 투표로 가버리면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하러 해 이게 도대체? 근데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어느 언론인이 신뢰를 더 받고 있다 이거보다는 지금 언론 자체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조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시청률이 있고 시청 점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청률은 뭐냐면은 그냥 국민들한테 1000명한테 물어보면 그 1000명이나 2%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20년 전 다르고 10년 다르고 지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점점 TV나 라디오 수신자들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 70% 80% 하던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시청률이. 네. 근데 아마 지금은 7, 8%만 나와도 대박 아닙니까? 시청 점유율은 뭐냐? 예를 들어 TV를 봤다, 라디오를 봤다.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70%, 80%도 나올 수 있지. 저는 이제 언론인을 얼마나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답변한 사람들 안에서만 추리지 말고 무응답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를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무응답이 가장 크다면 신뢰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죠.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다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 이 항목도 있습니다. 열린공감 TV 1.4%, 1등 나왔어요? 1위. 오, 2위가 좀 그런데 배승희 변호사 0.8%, 보수네. 예. TBS가 0.8%, TV조선이 0.7%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김용민 PD가 열받아 할 수도 있는데 이동형 TV가 0.5%로 7위. 김용민 TV가 안 보입니다. 없을 수 있지 뭐. 없을 수 있지. 김용민 TV가 왜 안 보입니까? 신의 한 수도 0.5%인데. 그 데이터로는 전 보지 않고요. 네. 다른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동형이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데이터입니까? 응? 이건 얘기할 수 없어. 비밀리에한 조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 이동형은 뭐 저기 중국에서 뭐 해커를 동원해가지고 뭐 나온 거겠지.
아 근데 예.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이 열린공감TV가 1.4% 퍼센트가 좀 낮긴 하지만 잘해요. 예. 이게 나왔다는 게 음.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아유,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언론인 신뢰도라든가 매체 신뢰도의 어떤 그런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너무 관성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기 투표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평화나무도 한번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볼까. 네. 연말에 그런 거 좋아요. 여론조사인데 거꾸로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인. 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 그래도 없음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음 네. 모르니까 아예 기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싫어하는 언론사. 이거는 답할 수 있겠지. 요거는 네, 그쵸. 답할 수 있겠죠. 예, 네. 못 믿을 언론사 꼽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보는 유튜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1번 김용민 2번도 김용민 TV 3번도 김용민 TV 그리고 10번 이동형. 4번 이동행 TV 이동행 TV에서 결국 이동형은 잡히지 않는. 네, 그렇죠. 네. 잡히지 않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언론의 불신도가 8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할 때 참 그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맞아요. 언제까지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려는지. 석희 형은 뭐 돌아가셔도 1등 할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이게 언론 불신하고 연관이 있는데 신뢰도 하락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손석희 이후에 없어요 잘. 김어준이 3등인가? 3등입니다. 현역 기자 PD 중에 저 2등가 했었는데 3등으로 내려앉았네. 그러니까 유재석이 치고 올라온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현역 기자 PD 중에 레이더 안에 잡힌 언론인이 없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우리 언론 신뢰도가 하락 바닥이라는 것과 별개로 현역에 있는 언론인들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평화나무가 얼마 전에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9월 1일에 김장환 목사가 전국 방송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인데 라디오에서. 왜 거기 극동 방송은 정규 방송 아닙니까? 종교 방송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뭐 종교 방송도 대사회적인 예언자적 메시지를 낼 수 있죠. 뭐 시사에 대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상파라면 또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면은 다양한 입장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어. 옛날에도 저기 이쪽에서 개정사학법 관련한 토론을 해야 할 때도 한쪽 패널만 나오게 하고 내가 그래서 방송을 듣다가 그때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 생방송실로 전화해가지고 후배가 받더라고. 아니 뭐냐고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한 패널만 나오냐고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에이 선배님 아시면서 뭐라?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을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TV조선 쪽 사람한테 아니 이 정도 특종을 냈으면 뭐 나를 인터뷰하든지 난 나갈 용의가 있다 그랬더니 에이 선배님 아시면서 분위기 아시면서 느낌 아시면서 그랬다는 건데 이번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김 목사가 이렇게 이사장이 오너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이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참 9월 9일에는 말이죠. 자기 아들을 출연시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김요셉 목사라고 수원에 가면은 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설이고 미국식 시설이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 어떻게든 입학시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럼 이제 뭐 명문 야. 초등학교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제 교목이에요, 교목. 이 양반도 뭐 어둠의 암흑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더니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특성을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도전해왔다라면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물으니까 난데없이 국회의원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막 사학법 개정안을 비난을 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어떤 거냐면은 사립학교의 교원들 선생님 채용할 때는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때만 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멋대로 교사를 채용을 했단 말이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보세요. 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생이 받는 교육은 균일해야 합니다.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잖아요. 사립학교로 할지라도. 네. 그럼 공적 통제를 받아야지. 그리고 그렇죠. 일정한 퀄리티의 그 선생을 강단에 세우도록 관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리고 무슨 지금 신본주의 교육을 위협하는 뭐 거역하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세금에서 나가요, 선생님들. 지들이 그러네. 주든가.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뭐 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라고 해서 생긴 게 자사고 아닙니까? 자사고는 교육의 어떤 이념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부 들어서 또 자사고는 하나하나 피해지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근데 말이죠. 하여튼 뭐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뭐 김요셉 목사, 김장한 목사 아들의 주장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반대편 의견도 방송에 내야죠. 그게 그렇죠. 지상파입니다. 그게 네. 방송 심의 규정이에요. 네. 그런데 9월 1일도 9월 9일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김 목사 혼자서 뭐 그냥 원맨 쇼를 했던 거죠. 한쪽 패널만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하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또 평화나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민원을 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갑니다. 내가 봤을 때 가장 극동 방송을 음. 열렬히 애청하는 맞아요. 그 주시청층. 이제 직원들도 안 듣는 방송인데 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직원들도 안 듣는 방송인데. 시청층에 맞는 방송을 좀 해야지. 상줘야 돼. 아니 모니터 팀, 네. 그 그러니까요. 모니터 팀장 네. 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가 사립학교 설립자예요. 그 학교 아.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그래서 설립자입니다. 음흠. 아들은 거기 교목이고 또 게다가 방송 심의 규정 보면은 이해 당사자는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일방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입니다. 근데 지들 멋대로 한 거예요 지금. 책임을 단단히 묻게 될 것입니다. 아니 뭐 종교적 메시지 할 수 있지. 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단체의 입장, 종단의 입장 방송할 수 있지. 그러나 반대편 의견도 얘기해야죠. 그렇죠. 예. 또 게다가 사실 아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언제 기독교 학교 말살시키려고 교육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장, 허위 섞여 있잖아요.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현